브라질이 하루아침에 미국 대신 중국 편을 들었습니다. 칠레는 구리 수출의 40%를 베이징으로 보내고 있고 페루 해안에는 중국 자본으로 지은 초대형 항구가 막 문을 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중국 건설팀이 철도를 깔고 광산을 사들이고 전력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200년간 뒷마당이라 부르던 그곳에서요. 이게 왜 심각한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0년만 해도 중국은 이 지역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4년 지금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액이 1,8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미국과의 거래량을 2배 이상 추월했습니다. 한때 미국 농부들이 키운 대두를 사가던 중국이 이제는 브라질 농장에서 가져가고 칠레 광산에서 리튬을 캐내고 심지어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오지에 거대한 우주 추적 센터까지 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멕시코와 브라질 국민들이 이제 미국의 개입을 중국보다 더 큰 위협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미국은 이 지역에서 군사 개입과 쿠데타로 악명 높았죠. 하지만 중국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군인 대신 건설 인력을 보내고 협박 대신 장기 인프라 계약을 내미는 겁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이 라틴 아메리카에 쏟아부은 돈이 3천억 달가 넘는데 이미 아프리카에서 똑같은 전략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어낸 그 방식을 지금 미국 코앞에서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워싱턴의 대응은 충격적일 정도로 느립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당파 싸움만 하는 동안 중국은 착착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항구들을 지도에 표시해보면 빨강과 주황 핫스팟이 대륙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항구만이 아니에요. 철도, 고속도로, 전력망까지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중국이 내일부터 칠레 구리 수출을 끊는다면 테슬라와 애플은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못 버팁니다. 칠레는 세계 구리 생산량의 거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고 그 구리의 40%가 중국으로 가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회로, 재생에너지 그리드 전부 구리 없이는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튬과 구리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한국 전기차 가격이 달라지고 배터리 공장 가동률이 결정되거든요. 라틴 아메리카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중국이 등장하기 전 상황부터 봐야 해요. 소련이 무너진 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영향력은 사실상 도전받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이 뭔가를 원하면 관철시켰거든요. 코카 박멸부터 범죄인 인도 조약까지 라틴 아메리카 정부들은 현지 사정과 상관없이 워싱턴 의제를 따르도록 압박받았어요. 협력하면 IMF와 세계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모든 달러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죠. 워싱턴 컨센서스는 안정성을 약속했지만 글로벌 남반구 많은 이들에게는 미국이 자기 유리하게 규칙을 다시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근을 거부하면 채찍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조를 끊고 제재를 부과하고 최악의 경우엔 정권 교체를 지원했죠. 수십 년 동안 이 방식은 먹혔습니다. 그런데 2017년 균열이 생겼어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워싱턴의 압박을 거부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는 역사상 가장 가혹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과거처럼 경제 붕괴가 일어나고 정권이 무너질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중국이 신용을 제공하고 석유를 사주면서 마두로 정부를 살려뒀거든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 세력이 서반구에서 워싱턴에 도전했고 이긴 겁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때 중국은 서반구에서 거의 보이지도 않았고 미국 지배력에 도전할 만큼 강하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2001년에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국제무역의 문이 활짝 열렸고 세계 경제 지형이 영원히 바뀌었어요.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 내내 중국 경제는 연평균 10%씩 성장하면서 7년마다 규모가 2배로 커졌습니다. 선전의 공장들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전 세계로 보낼 텔레비전, 옷, 전자제품을 쏟아냈죠. 그런 성장에는 엄청난 수요가 따라왔습니다. 철, 석유, 대두,
구리가 필요했어요. 라틴 아메리카의 자원이 중국 부상에 필수 불가결해졌고 그 대가로 이 지역 소비자들은 이전엔 손 닿지 않던 값싼 중국 제품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에는 노동력과 공장이 있었고 라틴 아메리카에는 원자재가 있었거든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양측 교역은 겨우 20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 이상으로 폭발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워싱턴이 그냥 관심을 안 기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허용한 게 아니라 설계를 도왔거든요. 워싱턴 정책 이반자들은 중국 경제를 개방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도 개방될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계획이 역효과를 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시진핑은 국내외에서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었고 워싱턴은 역사적 오판을 했다는 걸 깨달았죠. 미국은 중국 경제가 대등한 경쟁자로 성장하도록 도운 것만이 아니라 자기 뒷마당으로 가는 문을 열고 그들을 초대한 겁니다. 오늘날 중국은 멕시코를 제외한 라틴 아메리카 최대 교역 파트너예요. 중국 수요의 폭발은 원자재 붐을 만들어냈고 수백만 개 일자리가 생겨났으며 수출업자들은 부자가 됐고 정부 세수는 늘어났죠. 라틴 아메리카가 중국과의 교역으로 이득을 본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득에는 대가가 따라왔어요. 칠레만 봐도 수출의 거의 40%가 중국으로 가는데 대부분이 구리입니다. 그 구리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에요. 칠레 경제의 근간이거든요. 만약 베이징이 구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 산업 전체가 급락하고 광산에서 대량 해고가 일어나며 임금이 폭락하고 정부는 갑자기 학교나 병원에 자금을 댈 수 없게 됩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무역이 아니에요. 의존입니다. 한 나라가 당신을 하룻밤 사이에 불황으로 밀어넣을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비위를 거스를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무역은 1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훨씬 강력한 무언가를 펼쳤어요. 투자입니다. 2000년 이후 2천억 달러 이상이 라틴 아메리카에 쏟아졌는데 대부분 국영 거대 기업들이 운송, 에너지, 채굴 같은 전략적 분야에 투자한 거죠. 민간 부문이 주도한 미국 투자와 달리 이건 모두 더 큰 전략의 일부예요. 2018년 베이징은 공식적으로 이 지역을 1대1로 이니셔티브에 초대했고 21세기 글로벌 경제를 중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 국가 3분의 2가 서명했고 결과는 눈에 띕니다. 사막에서 솟아오르는 태양광 발전소, 해안에 새겨진 새 항구들,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도 노선들이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현금이 부족해지자 중국은 금고를 열어서 1,410억 달러를 빌려줬는데 이건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라틴 아메리카 개발은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워싱턴만이 돈줄을 쥐고 있던 시대는 지났어요. 베이징은 단순히 돈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서방 금융 시스템으로부터의 탈출구를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달러 자체로부터의 탈출구요. 일부 대출은 달러로 상환되지 않고 위안화나 심지어 석유 배럴로 갚아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무역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토대였죠. 중국이 지역의 미래에 자금을 대기 시작하자 시진핑 본인을 위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2013년 이후 그는 라틴 아메리카를 6차례 방문했어요.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이 자기들 뒷마당이라고 여기는 곳에서 합쳐서 방문한 횟수보다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나타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성과를 가지고 떠나거든요. 페루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을 업그레이드하고 중국이 건설한 초대형 항구에 개막식 테이프를 끊었고 브라질에서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중국, 브라질 공동체 수준으로 격상시켰어요. 중국 외교 관계의 최고 상징이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일회성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베이징은 이제 더 큰 무언가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개별 국가 간 거래에서 다자간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었죠. 워싱턴은 초대받지 못한 플랫폼이요. 2025년 중국 CEAC 포럼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를 글로벌 남반구의 형제로 묘사하며 트럼프의 관세에 맞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CEAC에 9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한 걸음씩 그는 미국의 실수를 기회로 바꾸고 있고 지역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CELAC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대만을 인정했는데 오늘날엔 단 7개국만 그래요.
라틴 아메리카의 충성심이 워싱턴에서 베이징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왜 라틴 아메리카냐고요? 답은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자원에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 베이징의 큰 판도는 석유였어요. 베네수엘라에 600억 달러 이상이 빌려졌는데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상환은 원유 배럴로 표시됐거든요. 서방이 부채 함정 외교에 대해 떠들어대는 동안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은 세계 최대 입증 석유 매장량에 대한 접근을 확보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베이징의 눈은 다른 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중국 국영 기업들은 라틴 아메리카 리튬 프로젝트에만 1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의 광산을 사들였어요. 페루에서는 차이나 코퍼가 토로모초 구리 광산 확장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고, 근처에서는 또 다른 국영 기업이 너무 큰 광산을 장악해서 그곳이 혼자 세계 구리 공급량의 2%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금속들은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미래의 구성 요소예요. 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리드, 반도체, 인공지능 모두 리튬과 구리에 의존하고 라틴 아메리카는 그 어느 곳보다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소위 리튬 삼각지대는 세계의 매장량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고 구리에서는 칠레와 페루가 합쳐서 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라틴 아메리카를 지배하는 자가 이 자원들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베이징은 단순히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녹색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한 번뿐인 기회의 창이 열렸고 중국은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원자재를 장악하려는 겁니다. 독일이 자동차 산업을 만드는데 한 세기가 걸렸고 미국이 항공우주를 완성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듯이 선두주자가 정해지면 나중에 끼어들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베이징이 성공하면 중국은 마침내 서방을 따라잡게 될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된 꿈, 100년의 굴욕을 지우고 진정한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복귀하는 것이죠.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베이징의 도박은 중국의 미래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라틴 아메리카에게도 게임 체인저예요. 중국의 무역과 투자는 성장을 가속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못지않게 중요한 건 베이징의 존재가 라틴 아메리카에 소련 붕괴 이후 갖지 못했던 무언가를 준다는 겁니다. 레버리지요. 중국이 실행 가능한 대안적 자금원이 되면 워싱턴은 IMF 대출에 정치적 조건을 과하게 붙일 여유가 없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들이 양쪽을 다 활용하면서 초강대국들을 경쟁시켜 더 나은 거래를 끌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이게 결과 없이 오는 건 아닙니다. 냉전 시대의 영향력을 둘러싼 투쟁은 실종, 암살단, 독재를 가져왔어요. 콘도르 작전에서는 CIA가 미국이 지원하는 남미 군사 독재 정권들의 탄압을 조율했고 그 결과 5만 명 이상의 좌파 활동가들이 살해됐습니다. 세계가 정말로 또 다른 냉전으로 미끄러지고 있다면 라틴 아메리카는 비유적 전장이 될 위험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전장이 될 위험이 있어요. 미국에게도 판도는 똑같이 높습니다. 베이징이 핵심 자원의 흐름을 통제하면 미국 미래 산업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거거든요. 녹색 에너지에서 국방 기술까지. 이건 단순히 무역 거래나 광산 지분에 관한 게 아니에요. 전략적 취약성에 관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하나, 미국의 반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와 전쟁 직전까지 가고 있는 지금 워싱턴이 군사력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처럼 정권 교체를 시도하고 제재를 강화하며 동맹국들을 압박해 중국과 거리를 두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이 방식은 라틴 아메리카를 더욱 베이징 쪽으로 밀어낼 위험이 큽니다. 시나리오 둘, 미국과 중국의 공존입니다. 양측이 영향력 범위를 나누고 라틴 아메리카가 두 초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거죠. 미국은 안보와 마약 단속에 집중하고 중국은 경제 투자와 인프라에 집중하는 시기예요. 평화로워 보이지만 역사는 이런 균형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시나리오 셋, 라틴 아메리카의 독자 노선입니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이 두 초강대국 모두를 이용하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지만 동시에 가장 불안정한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양쪽 모두를 화나게 만들 위험이 있거든요.
라틴 아메리카는 일부에게는 주변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초강대국 경쟁의 새로운 시대에서 최전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워싱턴이 정말로 잠들어 있었다면 질문은 간단합니다. 마침내 깨어났을 때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